차가운 비가 잿빛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명문 세화고등학교의 졸업식 날, 축하와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교정은 눅눅하고 음울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에게 이 비는 차라리 위안이었다. 그녀의 초라한 교복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곧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를 눈물을 감춰줄 테니까. 유진은 강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옆에 앉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외로운 섬이었다. 고아, 가난. 그 두 단어는 그녀의 임에 찍힌 주홍글씨였고 이 명문 사립고에서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단상 위에서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훈화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앞줄, 화려한 무리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서현,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 완벽한 외모, 우아한 태도,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심성. 그녀는 세화고의 여왕이었고 유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최서현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충실한 시녀 박민지와 오만한 표정의 김도은이 앉아 있었다. 박민지는 서현의 말 한마디에 가장 크게 웃었고 서현의 눈짓 하나에 가장 먼저 움직였다. 김도은은 서현의 비위를 맞추며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힘의 과시로 여기는 부류였다. 그들은 한유진이라는 먹잇감을 공유하는 포식자 무리였다. 지난 3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유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복도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어머, 미안, 네가 있는 줄 몰랐네. 라며 웃던 최서연의 얼굴, 급식실에서 일부러 그녀의 식판 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는 깔깔대던 박민지의 목소리, 낡은 교과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고아 주제에 공부는 해서 뭐해 라고 비웃던 김도은의 경멸, 어린 눈빛. 그들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결코 교사들에게 꼬리 잡힐 만한 큰 사고는 치지 않았다. 대신 매일같이 작은 칼로 그녀의 영혼을 베어냈다. 그들은 유진의 유일한 재산인 자존심을 조각조각 부수고 그것을 보며 즐거워했다. 교사들은 그들의 막강한 부모님을 알기에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이 거대한 수족관 속에서 한유진은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였다. 하지만 유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낮에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지냈지만 밤이 되면 낡고 작은 보육권 방에서 불을 켜고 죽어라 공부했다. 공부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연료 삼아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벼려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눈은 자신을 괴롭히는 저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부모의 돈과 권력이라는 갑옷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음은 졸업생 대표 최서현 양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강당 안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최서현은 우아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사와 우정,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유진은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기나긴 졸업식이 끝나고 학생들은 저마다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을 추억했다. 유진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도, 그녀에게 꽃다발을 안겨줄 사람도 없었다. 이 학교에서 그녀가 가져갈 것은 졸업장 한 장과 뼛속 깊이 새겨진 상처뿐이었다. 그녀는 후문으로 향했다. 정문은 행복한 사람들의 차지였으니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가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고아 아니니?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유진의 몸이 굳었다. 최서현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민지와 김도훈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 대신 밀가루 봉투와 날계란이 들려 있었다. 졸업 축하해. 유진아. 서연이 상냥하게 말하며 한 걸음 다가왔다. 너한테는 축하해줄 가족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신 축하해주려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민지가 유진의 머리 위로 밀가루 봉투를 쏟아부었다. 희뿌연 밀가루가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교복에 엉겨붙어 흉측한 반죽이 되었다. 연이어 김도훈이 던진 날계란이 그녀의 이마에 명중했다. 비릿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푸하, 꼴 좀 봐. 정말 잘 어울린다. 거지한테는. 그들의 조롱과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유진은 아무 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흠뻑 젖은 채 밀가루와 계란 범벅이 되어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서현이 유진의 가슴에 달린 작은 브로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낡고 색이 바랜 나비 모양 브로치였다. 유진의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 보육원 시절부터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물건이었다. 어머, 이건 뭐야? 이런 촌스러운 건 아직도 하고 다니니. 서연이 손을 뻗어 브로치를 낚아챘다. 안웨이. 처음으로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도훈의 발에 걸려 흙탕물 위로 넘어졌다. 서연은 뺏어든 브로치를 경멸적으로 바라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하이힐 뒷굽으로 힘껏 내리찍었다.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브로치가 산산조각 났다. 유진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연결고리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유진은 부서진 브로치 조각들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 이제 진짜 졸업이네. 앞으로는 이런 데서 마주치지 말자. 수준 떨어지니까.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무리는 마지막까지 조롱을 퍼부으며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교정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흙탕물 속에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유진과 그녀의 부서진 꿈의 조각들만이 남아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다. 그녀는 부서진 브로치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그것을 낡은 손수건에 소중히 쌌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갑고 단단한 칼날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분노가 응축되고 증오가 벼려져 마침내 하나의 결심이 되었다. 그녀는 세화고등학교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지옥 같았던 3년의 시간, 그리고 오늘 그들이 자신에게 안겨준 마지막 모욕. 그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최서현, 박민지, 김도훈. 그 이름들을 심장에 새겼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리라.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리리라. 이것은 소리 없는 맹세였다. 잿더미가 된 그녀의 영혼 속에서 피어난 차가운 복수의 씨앗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유진에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각인시키는 망치와도 같았다.
그녀는 보육원을 나와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 옥수동의 낡은 옥탑방에 둥지를 틀었다. 여름에는 찜통이었고 겨울에는 냉골인 그 작은 공간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다. 새벽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잠은 쪽잠이었고 식사는 편의점에 유통기한 임박한 삼각김밥이 전부일 때가 많았다.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겨우 월세를 내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4살의 그녀는 또래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미래를 꿈꿀 때 생존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달아빠진 교복을 입고 지옥 같은 3년을 버텨냈던 그 도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회계 자격증을 공부했다. 잠들기 전 낡은 상자에서 깨진 나비 브로치 조각들을 꺼내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의식이었다. 부서진 조각들은 그녀에게 잊지 말라고. 언젠가 그들에게 빚을 갚아줘야 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복수는 아직 너무나 먼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같은 시간,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 흐르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강태환 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이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밤 혼자 식사를 했다. 수십 년간 그를 보좌해온 최 비서만이 그의 유일한 말상대였다. 10년 전 그는 사고로 외동딸을 잃었다. 총명하고 당차고 때로는 아버지인 자신에게도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았던 아이, 딸이 떠난 후 그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이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날 강 회장은 자신의 제국을 상징하는 유진 호텔의 로비 라운지에서 해외 투자자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라운지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젊은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 시계에 5억짜리 파텍 필립이 없어졌단 말이야. 방금 여기 닦던 저 여자 짓이 틀림없어.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청소 카트와 함께 서 있는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날 하루 호텔 연회장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호텔 지배인이 달려와 젊은 남자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렸다. 진정하십시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여자가 내 시계를 훔쳤어. 당장 전연의 몸을 수색하고 경찰에 넘겨.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겁에 질리지는 않았다. 지배인은 VIP 고객의 기분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유진을 다그쳤다. 한유진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손님이 떨어뜨린 물건 못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이게 끝까지 발뺌을 하네.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손찌검이라도 할 듯 다가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환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또 하나의 추악한 갑질 현장이라고 생각하며 혀를 찼다. 저런 상황에서 저 여자는 울며불며 용서를 빌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란을 피우겠지. 늘 봐왔던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수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결백이 증명되면 이 자리에서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을 믿는 자의 차분함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시끄럽던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그녀의 태도에 놀랐다. 강태환 회장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공존하는 눈빛. 강 회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라운지의 공기가 바뀌었다. 지배인은 그를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장님 어인 이르십니까? 강 회장은 지배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소란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바닥을 잠시 살피더니 젊은 남자가 앉아있던 소파 아래를 지팡이로 가리켰다. 자네가 찾는 시계 저기 있군.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과연 번쩍이는 시계가 소파 다리 옆에 떨어져 있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강 회장은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사과하게. 네, 하지만 내 호텔에서 무고한 직원을 도둑으로 몰았으면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닌가.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젊은 남자는 결국 유진에게 마지못해 미안하게 됐수다 라고 중얼거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소란이 정리된 후 강 회장은 유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최 비서를 불러 낮게 지시했다. 방금 저 아이에 대해 알아보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음 날 강 회장의 책상 위에 한유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가 올라왔다. 비참한 고아로서의 삶, 명문고에서의 끔찍했던 학교 폭력 기록, 그리고 졸업 후에 처절한 생존기까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 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특히 최서현의 이름 앞에서는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의 딸 또한 살아있었다면 저런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을 터였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된 유진의 낡은 증명사진을 보는 순간 강 회장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 지치고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만큼은 10년 전 사고로 잃은 자신의 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상을 향한 불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그 눈빛.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어 최 비서에게 말했다. 한유진 양을 내일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다음 날 유진은 영문도 모른 채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 최고층 회장실로 불려왔다.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거대한 회장실의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강태환 회장 앞에 섰다. 강 회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유진은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어제? 왜 그렇게 행동했나? 네. 모두가 날 도둑으로 몰았을 때 왜 울거나 빌지 않았지? 왜 사과를 요구했나?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진심을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에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그의 딸과 닮았다. 그는 책상 위로 그녀에 대한 보고서를 밀어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적힌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자네에 대해 다 알고 있네. 자네의 고통, 자네의 분노, 그리고 자네의 꿈까지도.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말을 꺼냈다. 한유진 양,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무슨 내겐 자네처럼 당찬 딸이 하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없어. 자네에겐 지켜줄 가족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게 어떤가.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내 모든 부와 권력을 줄 걸세. 자네를 이 세상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나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 힘으로 자네를 짓밟았던 자들에게 복수를 하든 새로운 인생을 살든 그건 자네의 선택이야.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눈앞에 이 거대한 남자를 그리고 그가 내민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인가?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태환 회장의 제안은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한유진의 좁고 어두웠던 세상에 떨어진 거대한 벼락.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고. 그녀는 뼈저리게 배워왔다. 이 거대한 권력자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저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그녀 쪽으로 돌려주었다. 낡은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밝게 웃고 있었다. 강 회장의 눈매를 꼭 닮은 당차고 총명해 보이는 소녀였다. 내 딸이다. 10년 전에 내 곁을 떠났지.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잠시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아이도 너처럼 세상의 불의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아이였어. 나는 내 눈에서 내 딸을 보았다. 잃어버렸던 내 삶의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늙은이의 이기적인 희망을 말이야. 그는 덧붙였다. 나는 너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아. 그저 가족이 되어달라는 것뿐이다. 그 안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나 음모가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그녀에게서 희미한 구원을 찾으려는 한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이것이 악마의 거래라 할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손을 잡을 터였다. 그녀는 낡은 옥탑방과 그 안에 놓인 깨진 나비 브로치를 떠올렸다. 복수, 그것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따르겠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한유진의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막이 올랐다. 유진은 옥탑방의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인 깨진 브로치 조각들만은 작은 상자에 담아 챙겼다. 그녀는 강 회장의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갔다. 수십 개의 방과 드넓은 정원, 말로만 듣던 집사과 가정부들, 그녀의 옥탑방 전체보다 더 큰 옷장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값비싼 옷들이 가득 채워졌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녀는 들뜨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훈련소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강 회장이 말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네오는 이제부터 단순히 내 딸이 아니다. 너는 유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이 세계의 새로운 포식자가 되어야 한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제왕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저택으로 불려왔다. 경제학, 경영전략, 기업법률, 외국어. 유진은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방대한 지식의 양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날마다 날카로워졌다. 외적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최고의 피부과 의사와 영양사가 그녀의 건강을 관리했고 스타일리스트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어 놓았다. 낡고 해진 옷을 입던 고아 소녀는 이제 맞춤 제작된 명품 옷을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재벌가의 영예가 되었다. 걸음걸이, 말투, 식사 예절까지 그녀는 상류층의 모든 것을 몸에 익혔다. 하지만 강 회장의 교육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을 가르쳤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무술 교관이 그녀에게 크라브마가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연약했던 그녀의 몸은 고된 훈련 속에서 단단해졌다. 그녀는 상대의 급소를 공격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육체적 단련은 그녀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수업은 아버님인 강 회장에게서 직접 이루어졌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마다 그녀를 상대로 모의 협상을 벌이거나 복잡한 사회 이슈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물었다. 세상 모든 인간은 욕망으로 움직인다. 캐서린. 그는 유진에게 캐서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그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해. 동정심이나 연민은 약자의 자기 위안일 뿐이다. 힘의 세계에서는 오직 결과만이 진실이야. 그는 그녀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법, 그리고 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그는 그녀를 복수의 화신이자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유진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최서연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화려한 침대에서 잠을 깨면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기꾼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서재에서 홀로 공부하다가 너무나 큰 중압감에 무너져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때 강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무기다. 그 아픔을 잊으려 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네 힘의 원천으로 삼아라. 분노를 차갑게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그의 위로 아닌 위로는 그 어떤 따뜻한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책상 서랍 속에 깨진 브로치를 만지며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에 겁 많던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캐서린 강이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지성과 불꽃 같은 야망을 품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웬만한 경제학자보다 더 날카롭게 시장을 분석했고 백전노장 변호사처럼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냈으며 프로갬블러처럼 상대의 표정에서 속마음을 읽어냈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검이었다. 마침내 강 회장은 그녀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마지막 시험대 위에 올렸다. 오늘 저녁 K그룹과의 인수합병을 위한 비공식 만찬이 있다. 그쪽에서는 탐욕스러운 늙은 여우와 제멋대로인 그의 아들이 나올 거다. 나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네가 협상을 주도해봐라.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내도록. 그날 저녁 캐서린은 강 회장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K그룹의 부자는 처음에는 젊고 아름다운 캐서린을 보고 얕잡아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자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캐서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압박했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강 회장이 가르쳐준 모든 전략과 심리전을 완벽하게 구사했다. 2시간이 넘는 팽팽한 협상 끝에 K그룹 회장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유진그룹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이 담긴 예비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젊은 여자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처음으로 캐서린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헐륭했다. 그는 더 이상 캐서린을 보호가 필요한 어린 소녀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복수를 위해 완벽하게 벼려진 한 자루의 명검이 있었다. 이제 그 검을 칼집에서 뽑아 피의 향연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서울로 돌아가자. 네가 빚을 갚아줘야 할 그 친구들을 만나러. 캐서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 끝이 서서히 올라가며 차가운 미소를 만들어냈다. 최서현, 박민지, 김도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지옥으로 초대해 줄 테니. 2년 후 서울의 심장부. 새롭게 문을 연 유진 아트센터의 개관기념 갈라 파티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였다. 언론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네로라 하는 재벌 총수와 셀러브리티들이 화려한 모습을 뽐내며 레드카펫을 밟았다. 이 성대한 파티의 주최자는 물론 유진그룹의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리고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순간이 찾아왔다. 강태환 회장이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중앙 계단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로 캐서린 강, 한유진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짙은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2년간의 혹독한 단련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보디라인을 드러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칠흑같이 검었고 하얀 피부는 조명 아래서 진주처럼 빛났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젊은 나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품과 차가운 카리스마였다. 장내에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누구지 강 회장에게 저런 딸이 있었나? 미국에서 비밀리에 공부하고 온 후계자라는 소문이 있어.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 보통 내기가 아니야. 캐서린은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강 회장의 옆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침착하게 파티장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던 얼굴들을 발견했다. 최서현, 박민지, 김도훈,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최서현은 여전히 여왕처럼 화려했고 김도훈은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박민지는 조금이라도 더 서현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들은 캐서린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갑자기 나타난 강력한 경쟁자를 경계하고 질투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완벽한 시작이었다. 연극의 막이 올랐고 배우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캐서린의 첫 번째 목표는 박민지였다. 강 회장의 정보팀은 이미 모든 조사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박민지의 집안은 중견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과 경영난으로 파산 직전이었다. 그들은 유진그룹 같은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박민지 자신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서열과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허영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장 약한 고리였다. 캐서린은 와인잔을 든 채 마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러 가는 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박민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실수로 그녀의 팔을 살짝 쳤다. 어머, 죄송해요. 캐서린이 부드럽게 사과했다. 그녀의 시선이 박민지의 귀에 걸린 귀걸이로 향했다. 그 귀걸이, 부쉐론의 한정판 세르팡 모델이군요. 이 드레스와 정말 잘 어울려요. 안목이 뛰어나시네요. 박민지는 순간 우쭐해졌다. 서울 사교계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른 캐서린 강이 자신을 알아보고 심지어 자신의 패션 감각을 칭찬해 주다니.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아, 알아보셨네요. 캐서린 씨야말로 정말 아름다우세요. 유진그룹의 따님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우정은 시작되었다. 캐서린은 박민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VVIP들만 출입할 수 있는 쇼핑 공간에서의 만남. 캐서린은 박민지의 허영심을 부추겼고 박민지는 캐서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최서연 앞에서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행동했다. 몇 주 후 캐서린은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박민지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 아버님께서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잠재력 있는 브랜드를 인수하는 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난 패션은 잘 몰라서 미끼를 던진 것이다. 박민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저 캐서린 혹시 우리 아빠 회사를 한번.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정말 잠재력 있는 브랜드인데 지금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제발 아버님께 말씀이라도 한번 전해주면 안 될까? 캐서린은 잠시 망설이는 척 연기했다. 회사 일에 제가 끼어드는 건 좀 그런데 하지만 민지 씨 부탁이니까 한번 노력은 해볼게. 그날 이후 박민지의 가족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유진그룹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신제품 라인을 개발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꾸몄다. 박민지는 매일같이 캐서린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마치 자신들이 이미 유진그룹의 파트너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마침내 함정을 발동시킬 날이 왔다. 박민지의 가족은 자신들의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고 유진그룹과의 파트너십을 깜짝 발표하기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이 파티를 통해 화려하게 재기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서울의 모든 언론과 사교계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물론 최서연과 김도은도 빠지지 않았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박민지의 아버지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는 유진그룹과 함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티장의 문이 열리고 유진그룹의 법무팀장과 최 비서가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법무팀장은 단상에 올라 박민지의 아버지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정정할 내용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내에 냉검하게 울려 퍼졌다. 유진그룹은 박민지 씨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박민지 씨의 회사가 여러 금융권에서 빌린 막대한 규모의 부실 채권을 오늘부로 모두 인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또한 유진그룹은 다음 달 저희의 독자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 K를 론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파트너십을 기대했던 회사가 이제는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동시에 파티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휴대폰으로 일제히 속보가 터져나왔다. 중견 패션 기업 피사, 파산 위기, 유진그룹의 인수 시도마저 실패로 박민지 가족의 화려한 재기 파티는 그들의 공개적인 처형장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벌레 보듯 피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지는 멍하니 서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최서연의 시선에 그녀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캐서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박민지의 귓게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 미안. 네가 거기 서 있는 줄 몰랐네. 수년 전 최서연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 박민지의 동공과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눈앞에 이 아름답고 잔인한 여인과 과거 자신들이 짓밟았던 초라한 고아소녀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겹쳐보고 있었다.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니오는 한유진? 캐서린은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박민지를 뒤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파티장 반대편에서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최서현과 눈이 마주쳤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이제 최서현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박민지 가문의 몰락은 서울 사교계에 일어난 작은 지진과도 같았다. 파티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그들의 이야기는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다. 박민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최서연과 김도훈은 한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김도훈은 경멸적인 투로 말했다. 그러게 분수를 알았어야지. 멍청하게 캐서린 강인지 뭔지 하는 여자한테 붙어서 행운이라도 잡을 줄 알았나 보지. 하지만 최서현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캐서린 강,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녀의 방식은 너무나 정교하고 잔인했다. 박민지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예술에 가까운 파괴 행위였다. 그리고 박민지가 마지막에 남긴 한유진이라는 횡설수설한 외침이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설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쥐뿔도 없던 그 고아 계집애가.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훈 몰래 대한민국 최고의 흥신소에 연락했다. 캐서린 강,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주어요. 갓난아기 시절까지 샅샅이. 한편 캐서린과 강태환 회장은 다음 사냥감을 향해 조준하고 있었다. 오만하고 경박한 남자. 김도훈, 그의 약점은 명확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들어간 투자회사에서 그는 실력 없이 허세를 부리며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데에만 능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뒤틀린 욕망과 탐욕이었다. 캐서린은 이번에는 다른 가면을 썼다. 그녀는 사교계에 떠오르는 신성이자 막대한 상속 재산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모르는 순진한 투자자로 자신을 포장했다. 그녀는 여러 금융계 인사들의 모임에 얼굴을 비추며 유능한 젊은 펀드 매니저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소문을 흘렸다. 이보다 더 달콤한 미끼는 없었다. 김도훈은 즉시 달려들었다.
그는 캐서린을 단순한 돈 많은 상속녀로 보고 그녀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온갖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캐서린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했고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캐서린은 그의 연극에 기꺼이 관객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의 허세에 감탄하는 척했고 그의 투자 제안에 순진한 질문들을 던졌다. 마침내 김도훈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캐서린 씨, 사실 제가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인데 곧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정보가 새나가기 전에 투자하면 최소 10배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태환 회장의 정보팀이 미리 파악해둔 김도훈이 불법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캐서린은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그의 애를 태웠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이 크니 수익도 큰 겁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김도훈은 자신만만했다. 결국 캐서린은 그의 설득에 넘어가는 척하며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다. 그녀의 성공에 고무된 김도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돈은 물론 아버지 몰래 빼돌린 회사의 자금과 고객들의 돈까지 끌어모아 그 바이오 회사에 올인했다. 그의 탐욕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바이오 회사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날, 김도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주식시장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터였다. 하지만 발표 시간이 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임상 3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정역 실패. 그 뉴스가 뜨는 순간 회사의 주식은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폭락이 아니었다.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정보가 잘못됐을 리가 없어. 김도훈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가 투자한 수백억 원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해버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때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금융감독원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도훈 씨,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시에 유진그룹의 법무팀이 보낸 익명의 제보가 모든 언론사에 퍼져나갔다. 김도훈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었다. 그의 몰락은 박민지보다 더 빠르고 처참했다. 사회적 명예는 물론 그의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썩게 될 운명이었다. 며칠 후 임시로 풀려나 조사를 받던 김도훈은 캐서린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증오로 이글거렸다. 내년 지시지, 네가 처음부터 함정을 판 거지. 캐서린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찬 글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5년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고아 주제 공부는 해서 뭐 하냐고, 내 미래는 뻔하다고 했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망에 빠진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때? 김도훈 씨, 내 미래가 뻔해 보여. 김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눈앞에 이 여자는 캐서린 강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짓밟고 조롱했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귀, 한유진이었다. 네요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캐서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같은 시각 최서현은 자신의 방에서 흥신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캐서린 강의 이력은 완벽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이사항 2년 전 유진 호텔에서 강태환 회장과 관련된 소동 당시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현장에 있었음이 확인됨. 최서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다. 그녀는 단체 사진 속 구석에서 유령처럼 서 있는 한유진의 얼굴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최근 사격의 잡지 표지를 장식한 캐서린 강의 사진과 나란히 놓았다. 얼굴도 분위기도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부었다. 세상을 향한 증오와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는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서현의 붉은 입술 사이로 저주와도 같은 이름이 새어나왔다. 한유진, 과거의 망령이 그녀를 잡으러 돌아온 것이다. 김도은의 몰락 소식은 최서현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두 명의 친구가 너무나 비슷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캐서린 강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직후에 무너졌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의심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한유진,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망령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최서현은 박민지나 김도훈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분노를 연료 삼아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의 무기는 언제나 그랬듯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후벼 파는 잔인함과 그것을 포장하는 교활함이었다. 한유진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녀의 진짜 신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을 고아 출신의 비참한 과거였다. 그래, 한유진, 네가 화려한 공작새로 변신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그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줄게. 네가 원래 어떤 벌레였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돈을 동원했다. 한유진이 살았던 보육권의 낡은 기록, 초라한 학창시절 사진들, 그녀를 기억하는 교사들의 증언까지. 그녀는 한유진의 과거를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릴 계획을 세웠다. 무대는 그녀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대영건설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과 언론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캐서린 강의 가면을 벗겨내고 한유진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참이었다. 한편 캐서린과 강태환 회장은 최서현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정보망은 최서현의 흥신소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멍청한 것. 강 회장이 체스를 두며 말했다. 가장 예측 가능한 공격이 가장 방어하기 쉬운 법이지. 저희도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버님. 캐서린이 맞은편에 앉아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들은 최서현이 공격해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유진그룹의 비밀팀은 대형건설의 뒤를 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비자금 조성, 정부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한 뇌물 공여.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최근 완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교량 건설의 기준 미달의 불량 철강을 사용한 증거였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대형건설의 창립기념 파티는 눈부신 화려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최서현은 파티의 안주인으로서 우아하게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캐서린을 보며 독사 같은 미소를 지었다. 와주셔서 영광이에요. 캐서린 씨, 오늘 밤 아주 특별한 쇼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세요.
물론이죠. 저도 서현 씨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캐서린 역시 지지 않고 응수했다.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튀겼다. 파티가 무르익고 최서현의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자사의 빛나는 역사와 정직한 경영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사회자는 최서현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 파티를 위해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신 최서현 부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최서현이 마이크 앞에 섰다. 모든 조명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려한 가면 뒤에 자신의 추한 진실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며 그녀가 준비한 영상이 나올 터였다. 한유진의 비참한 과거 사진들이. 하지만 스크린은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검은 화면으로 돌아갔다. 신호 없음. 당황한 최서현이 기술팀을 향해 눈짓을 보냈지만 그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캐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 어느새 작은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최서현 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괜찮다면 제가 대신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대영건설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최서현이 무어라 막을 새도 없이 그녀 뒤에 검은 스크린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유진의 과거 사진이 아니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비밀 장부였다. 대영건설의 이름으로 조성된 수십억 원의 비자금 내역. 다음 순간 화면은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바뀌었다. 최서현의 아버지가 정부 고위 관료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청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은 곧 건설 현장의 전문가 인터뷰로 이어졌다. 그는 대영건설이 최근 완공한 드림팰리스 아파트와 세빛대교에 사용된 철강의 성분 분석표를 보여주며 이것이 안전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중국산 불량 자재임을 폭로했다. 영상은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하루 수만 대의 차가 오가는 다리의 이미지를 비추며 끝을 맺었다.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섬뜩한 문구와 함께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투자자들은 당장이라도 주식을 팔아치울 기세로 전화를 걸었다. 영상에 등장했던 정부 관료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를 피하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최서현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자폭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단상 아래로 쓰러졌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캐서린은 무대 위로 올라가 최서현의 바로 앞에 섰다. 이제 거대한 스크린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만이 떠 있었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낡은 나비 모양의 브로치. 캐서린은 얼어붙은 최서현의 귓게.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뭔지 기억나니? 네가 아무렇지 않게 하이힐로 짓밟았던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넌 내 비참한 과거를 폭로해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틀렸어. 캐서린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내 과거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무기지만
너의 과거와 너희 집안의 추악한 역사는 너희 모두를 파멸시키는 족쇄일 뿐이야. 그 순간 파티장의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태환 회장의 사전 제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캐서린은 무너져 내리는 최서연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강태환 회장과 시선을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지옥의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절규, 혼란의 소음이 육중한 문 뒤로 서서히 사라졌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했다. 대형건설의 붕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과도 같았다. 최 회장 일가는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고 최서연 역시 주가 조작과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언론은 연일 캐서린 강을 재계의 철납이 타예디에라 칭하며 그녀의 냉철한 지성과 대담한 전략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한유진의 복수는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하지만 캐서린의 마음은 텅 빈 폐허와도 같았다. 그녀는 강태환 회장의 거대한 저택 서재에 홀로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승리의 축배를 들고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희열도 느끼지 못했다. 몇 년간 그녀의 온몸을 불태우던 복수라는 화염이 꺼지자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 한만이 남았다. 그녀를 괴롭혔던 자들은 모두 파멸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상처는 여전히 아픈 것일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벨벳으로 장식된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금으로 수리된 나비 브로치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강 회장이 최고의 보석 세공사를 시켜 부서진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붙여 복원시킨 것이었다. 깨진 조각 사이를 흐르는 금빛 선들은 마치 흉터처럼 보이기도 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혈관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복수가 완성되면 이 브로치를 볼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브로치를 볼 때마다 흙탕물 속에서 모욕감에 떨던 그날의 자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캐서린을 채 태웠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이었다. 그곳에는 작은 추모공원이 있었고 공원 한가운데에는 강은하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있었다. 그의 딸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비석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고요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냐? 그 한마디에 캐서린이 애써 쌓아 올렸던 차가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의 울음 속에는 승자의 기쁨이 아니라 길 잃은 아이의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다. 모르겠어요. 아버님,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도 기쁘지가 않죠. 저는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강 회장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는 우는 그녀를 다그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캐서린, 나는 너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준 것이 아니다. 그의 말에 캐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 힘을 준 것이다. 복수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기 위한 첫 번째 과제였을 뿐.
결코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캐서린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네 과거의 상처를 지워주려 한 것이 아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건설하는 데서 오는 것이니까. 이제 너는 그 힘을 가졌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할지는 이제 온전히 너의 선택이다. 그의 말은 캐서린의 머리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야 강태환이라는 남자의 깊은 뜻을, 그가 자신에게서 보았던 것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삶에 대한 의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복수의 도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이어갈 진짜 딸을 원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캐서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지금까지 타인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처음에는 가해자들에 의해, 그 후에는 복수심에 의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할 자유를 얻었다. 1년 후 세상은 철나비 캐서린 강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서울의 한 평범한 동네에 유진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문을 열었다. 재단의 이사장은 캐서린 강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학교 폭력과 가정 불화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법률적, 심리적 그리고 교육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캐서린은 재단의 상담실에서 한 여학생과 마주 앉아 있었다. 여학생은 잔뜩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매일같이 돈을 뜯기고 있다고 했다. 그 모습에서 캐서린은 수년 전의 한유진을 보았다. 캐서린은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힘내라고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이 아팠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소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괜찮아. 이제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다시는 혼자 울게 하지 않을게.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여학생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캐서린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어둠 속에서 내밀어주는 손이 되어주고 있었다. 상담을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캐서린은 책상 위에 놓인 나비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금으로 수리된 브로치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웠던 과거조차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고 더 아름답게 피어난 그녀 자신의 상징처럼 보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태환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 작은 공간을 자랑스럽게 둘러보았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노을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략가도 그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권력자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에게서 구원을 찾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딸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야 내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구나. 강 회장이 말했다. 캐서린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팔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